아주 먼 옛날 조선 팔도 어느 고을에 석배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대대로 한 양반댁에서 머슴살이를 해온 운명을 지고 태어난 사내였지요. 석배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되어 별이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땔감을 하러 깊은 산에 오를 때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숲속 개미들의 행렬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먹이를 나르는 작은 개미들의 모습에서 그는 고단한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열심이구나. 나도 너희들처럼 그저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겠지? 하지만 30줄에 들어선 석배의 마음속에는 머슴살이에 대한 회의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갔다가 그는 하늘을 수놓는 듯한 광대들의 줄타기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허공을 가르는 그들의 모습은 양반댁에 얽매인 자신과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석배는 줄타기 재주는 없었지만 그들처럼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석배는 태어나 처음으로 큰 용기를 내어 그가 평생 모셔온 주인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석배야.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아닙니다. 대감마님. 송구스럽지만 이제 그만 머슴살이를 거두고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결심을 한 것이냐? 혹 내가 너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느냐? 결코 아닙니다. 대감마님. 어느덧 제 나이도 30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제 살림을 꾸려보고 싶습니다. 석배가 모시는 양반은 마음이 어질고 깊어 그의 결심을 듣고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부모 때부터 대대로 우리 집 식솔로 지냈는데 이리 갑자기 떠난다니 섭섭하구나. 자네만큼 충직한 사람을 또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대감마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나 다름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참.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이구나. 자네가 그토록 굳은 마음을 먹었으니 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양반은 깊은 한숨 끝에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석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게나. 300냥일세. 석배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어찌 이리 큰 돈을 소인이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세경이라 생각하고 받아두게. 이참에 한양에 가서 넓은 세상 구경이라도 실컷 하고 오너라. 혹여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 부끄러워 말고 나를 찾아오게. 석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일해온 것에 대한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자네 말대로 내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 부담 갖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가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오게나. 자네가 오면 무조건 반겨줄 터이니. 양반은 석배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석배는 양반이 건넨 300냥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본 적 없는 신기한 구경거리들이 넘쳐났지요. 푸짐한 채소와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시장을 보며 석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한양 구경에 넋을 잃었던 석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허름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주막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근 한양에 무서운 돌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을 두려워하여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 그때 석배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주모가 다른 손님과 나누는 대화였지요. 그게 정말인가, 주모. 그 점쟁이가 그리도 용하단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요즘 한양 바닥에서 그 양반 모르면 간첩이라오. 대체 얼마나 용하기에 온 동네가 이리 떠들썩한가. 주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네 딸 아시지요? 그 아이가 워낙 박색이라 시집가긴 다 틀렸다고들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 점쟁이를 만나고 온 뒤로 떡하니 혼인을 했다지 뭡니까? 아니, 그게 될 법한 소린가. 어찌 그리 못생긴 처녀가 시집을 갔단 말이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자 하니 신랑이 원래는 머슴이었는데 점쟁이 말대로 했더니 얼마 안 가 집도 사고 땅도 샀다지 뭡니까?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하나둘씩 주모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로군. 나도 그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슬쩍 들은 얘긴데 한 젊은 총각은 처녀의 가슴에 있는 점까지 맞췄다는 거 아니겠소? 허, 그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린가. 그 처녀가 꿈에서 가슴에 점을 맞추는 남자가 신랑감이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용한 점쟁이가 그걸 딱 알고 총각에게 귀띔을 해준 것이지요. 어떻게든 홀로 서기를 하고 싶었던 석배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양반 어르신께서 언제든 돌아오라 하셨지만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한 번 결심한 것을 쉽게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석배도 수소문 끝에 그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의 집 앞에 도착한 석배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배는 꼬박 닷새를 뜬 눈으로 기다린 그대야 겨우 점쟁이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렸네. 그래도 자네는 운이 좋은 편이야. 점쟁이는 석배를 보자마자 뜬금없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석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닷새를 꼬박 기다려 이제 겨우 영감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운이 좋다는 말일세. 저 아랫마을 칠복이라는 머슴은 한 달을 기다려서야 나를 만났지. 지금은 큰돈을 주무르는 거상이 되었다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야 당연하고 말고. 자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게 바치면 내가 자네의 팔자를 활짝 펴주겠네. 재산을 전부 말입니까? 저는 머슴 출신이라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디 보자. 한 270냥쯤 남았는가? 석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반이 준 300냥에서 그동안 숙식비로 쓴 돈을 빼니 정확히 270냥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감님께서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껄껄껄. 그 정도도 못 맞히면 어디 가서 점쟁이 명함이나 내밀겠는가. 그 돈을 전부 나에게 주면 자네 팔자를 고쳐주겠네. 하지만 석배는 선뜻 돈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대감마님과 약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제 힘으로 살림을 차리겠다고 말입니다. 이 돈을 모두 잃으면 저는 어찌합니까? 이 사람,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먼.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내 명성을 익히 들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석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는 눈을 질끈 감고 270냥이 든 돈주머니를 점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점쟁이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돈주머니를 낚아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잘 생각했네. 이제부터 내 말대로만 하게. 혹여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네. 알겠는가? 예. 무슨 일을 시키시려 하십니까? 여기서 고개 몇 개를 넘어가면 깊은 골짜기가 하나 나온다네. 오늘 밤은 무조건 그곳에서 묵도록 하게. 골짜기라 하시면 설마 돌림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버리는 그곳 말씀이십니까? 석배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한데 모아두는 산 사람은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찌 저에게 그런 흉지에 가라 하십니까? 그건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거 전부 사기 아닙니까? 내 말대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일렀거늘.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팔자를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점쟁이가 헛기침을 하자 밖에서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와 석배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석배는 꼼짝없이 그들에게 끌려 문제의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음산한 기운에 석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갔다가는 정말 개죽음을 당하겠구나. 석배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사내들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력을 다해 뛴 덕분에 그는 겨우 사내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용악인 개뿔. 당장 돌아가서 내 피 같은 돈을 반드시 되찾고야 말겠다. 그런데 그가 막 골짜기를 벗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배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는 분명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흉흉한 곳에 어찌 여인의 목소리가 귀신에 홀린 것인가? 석배는 태어나서 그토록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배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빛 아래 쓰러져 있는 한 비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정신 좀 차려보시오. 비구니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절에 계셔야 할 분이 어찌하여 이런 곳에? 이건 뭔가 한참 잘못됐구나. 잠시 갈팡질팡하던 석배는 돌림병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채 비구니를 냅다 등에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제가 곧 의원에게 데려다 드리리다. 하지만 고을의 의원들은 골짜기에서 데려온 사람이라는 말에 모두 손사래를 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석배는 하는 수 없이 가장 구석지고 허름한 주막에 거처를 잡고 주모 몰래 비구니를 방에 눕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오. 제가 곧 약재를 구해오겠습니다. 석배는 다시 의원을 찾아가 비구니의 상태를 설명하고 약재만 겨우 구입했습니다. 그는 험한 골짜기에서 업고 온 목숨이니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기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비구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석배가 떠주는 약을 힘겹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석배는 주마기를 도우며 생계를 이었고 비구니는 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사기를 당하다니? 결국 대감마님 댁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마침내 온전히 정신을 차린 비구니는 석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께서 제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그 험한 곳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비구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스님께도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저 또한 그러하니 괴념치 마십시오. 이제 다시 절로 돌아가셔야지요. 저는 석배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비구니는 떠났고 석배는 당분간 주막에 머물며 돈을 되찾을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점쟁이 집 앞은 여전히 건장한 사내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점쟁이 양반. 당장 내 돈 270냥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닐 것이오. 이복의 젊은이, 내가 분명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골짜기에서 도망친 주제에 어찌 그리 불만이 많은가? 나를 그 험한 곳으로 보내주기려 한 것 아닙니까? 당장 관아에 가서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아에서는 점쟁이에 대한 고발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석배는 허망하게 주막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막으로 들어가려던 그의 눈에 낯익은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선비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지요. 이상하다. 저 선비 양반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석배는 홀린 듯이 그 선비를 뒤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석배는 아차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 선비는 다름 아닌 그가 구해줬던 비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군이가 선비 차림을 한 것도 이상했지만 그 고운 얼굴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군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석배는 며칠 동안 그녀를 보았던 장소를 헤맨 끝에 보름이 지나서야 다시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전에 골짜기에서 배웠던 스님 아니십니까? 선비 차림의 비군이는 화들짝 놀라며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소이다. 제가 구해드렸던 스님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스님의 은인인데 이리 외면하셔도 되는 겁니까? 비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석배의 손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송구하오나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스님을 잊지 못하여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다니요. 석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간의 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야. 제가 처음으로 목숨을 구해드린 분이니 그렇지요.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비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예조판서 댁의 외동딸 혜린이라 합니다. 예조판서 댁 아가씨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딸에게 영의정 아들과의 혼담을 맺어주기 위해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저를 돌봐주던 몸종이 계모의 계략을 알아내려다 돌림병으로 위장되어 독살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비구니가 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지만 계모는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돌림병이 도는 것을 기회 삼아 저를 납치하여 그 골짜기에 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석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먼.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흉악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침 나리께서 나타나시는 바람에 저를 해치려던 자객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리께서 제 목숨을 구하신 것이 맞습니다. 혜리는 석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리, 부디 한 달만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달 뒤에 제가 모든 은혜를 갚겠습니다. 석배는 주막으로 돌아와 혜린의 말대로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 손님들 사이에서 예조판서가 비구니가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 위독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큰일이구나. 이 사실을 어서 혜리나 씨에게 알려야 하는데. 혜린을 만날 길이 없었던 석배는 고심 끝에 무작정 예조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조판서 앞에 앉은 석배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내게 간절히 할 말이 있다 들었다. 대감마님, 혹여 따님인 혜리나 씨를 걱정하신다면 아쉽게서는 무사하십니다. 뭐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 딸 혜린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때 소식을 들은 계모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석배는 혜린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조판서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을 입에 담느냐. 내 목숨이 아깝지도 않으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아씨께서 분명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보시면 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계모는 당장 관하로 넘기자고 했지만 예조판서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석배를 창고에 가둔 채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한 달이 지났을 때 혜린이 아버지의 책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계모가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녀와 그 일당은 모두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혜린은 아버지와 극적으로 재회했고 석배도 무사히 창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조판서는 석배에게 큰 고마움을 표하며 집과 땅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마침내 석배가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조판서가 석배를 불렀습니다. 우리 혜린이를 살려준 은혜로 집과 땅을 주었네만 아무래도 부족한 듯 싶네. 혹 자네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 석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허허. 내 정신 좀 보게. 자네같이 충직한 사내가 아직 배필이 없다니. 기다리게. 내가 금방 좋은 처자를 찾아주겠네. 바로 그때 곱게 단장한 혜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밖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소녀가 이분의 배필이 되겠습니다. 예조판서와 석배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씨.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어찌 아씨께서 저와 같이 천한 사람과 아버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분의 여종이 된다고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혜린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머슴이었던 석배는 예조판서의 사위가 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머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등 사위의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둘의 혼인은 무리였던 것 같구나.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서방님께서는 결국 제자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머슴들은 자신들과 격에 없이 지내는 석배를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석배는 점점 위엄을 잃어갔습니다. 머슴 녀석들이 저를 버드로 아는 듯합니다. 나는 그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서방님, 수주대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있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알아야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배는 책만 펴면 하품이 나오고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린이 책을 가득 쌓아놓고 석배를 기다렸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 이건 딱딱한 글 공부가 아니라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혜린은 그날 밤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늑대 두 마리가 서로 싸우다 지쳤을 때 한 번에 잡은 농부 이야기처럼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이었죠. 그거 참 똑똑한 농부로군요. 다음 이야기는 또 없습니까? 혜린은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서방님께서 직접 읽어보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글을 배우셔야지요. 그날 이후 석배는 이야기에 재미를 붙여 스스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서당에 들어가 배움을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배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어엿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석배는 어느 기와집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 집에 이사온 부부가 하룻밤 사이에 요절했다지 뭔가.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1년을 못 넘기고 다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그 말을 들은 석배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석배는 예조판서에게 그 흉가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리 위험한 곳을 왜 간단 말인가? 광명정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행실이 떳떳하다면 아무리 사악한 기운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석배와 해리는 모두가 기피하는 그 무서운 기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첫날, 석배는 집안의 온갖 기물들을 부수고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부인은 그저 저를 믿고 따라만 주시오. 그날 밤, 엉망이 된 방에서 해리는 바느질을 하고 석배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인상이 험악한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해칠 듯 했지만 어지러운 방을 보고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석배가 화로에서 벌겋게 달군 인두를 꺼내 사내의 발을 찢었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사내는 연기처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방님, 대체 저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읽은 책에서 집터를 해치는 동기신, 동토신에 대한 것을 보았소. 동기신은 부정한 것을 싫어하여 집이 더럽고 어지러우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였소. 석배는 인두에 찢어진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검은 흔적은 마루 밑바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을 파보니 오래된 유골과 함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담긴 괴짝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억울하게 죽은 구두쇠 최대감의 집이었고 그의 원혼이 재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배와 해리는 최대감의 유해를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넋을 위로하는 죄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뒤로 기와집에는 다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배는 학문과 덕망을 인정받아 장인 어른의 뒤를 이어 예조판서가 되었답니다. 해리는 석배를 닮은 총명한 아들과 자신을 닮은 어여쁜 딸을 낳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배와 해리는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미천한 머슴이 나라의 동량이